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벌써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시장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떠먹여 드리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보가 워낙 많은데 정보를 요약하는 건 사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도요. 한 주간 가장 많이 유입된 ETF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VOO와 SPY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대표적으로 추종하는 지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던 스파이는 VOO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빌, 그 다음에 IWM 같은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단기 미국 채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뒤에 하나씩 시장을 살펴드릴 거고요. 또 재밌는 ETF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시장 자체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이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 상황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FOMC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습니다만 목요일날 상승, 바로 금요일날 다시 하락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를 2번 하겠다라는 건데요. 관세에 관해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고 시장을 좀 달래는 그런 모습까지도 큰 틀에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좀 보겠습니다.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100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투옥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 구독자들 특가는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골드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솔, 골드, 커버드 콜,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에이스, KRX, 금현물까지도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요. 채권이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채권이 밀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수 역시도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관세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4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공방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때까지 회피하시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싸게 잘 모아가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시장이 무서워서 떠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재테크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증시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 인한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가 다른 문제인데 엄연히 이걸 섞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하면 평생 애매모호하게 가는 겁니다. 자, 큰 틀에서는 경기적인 거시적인 측면, 작은 쪽에서는 미시적으로 기업들이 평가 혹은 EPS 혹은 주가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산별로 어떻게 시장들이 좀 움직였나라고 보면요. 자, 빨간색이 주식이고요. 검은색이 채권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아무래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가 그동안 강세였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되는 원유나 뭐 금 혹은 금은 또 올랐는데. 그렇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 금은 사실 원자재의 성격도 있지만 가치 보전의 수단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고,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건데 세분화 해보면은 주식 중에서 결국 선진국 쪽에 증시가 더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채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지만 결국 국채다라는 겁니다. 뒤에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국채보다도 회사채가 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더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줘서 좀 더 안전하지 좀 더 금리가 높지 않겠냐,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사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내 자산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국채와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채권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는 이런 걸로 두드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엄청 고평가 됐을 때는 말 안 하다가 시장이 좀 빠지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건데요. 32배의 현재 그리고 10년 동안의 평균은 22배인 건데 19,400의 현재 레벨을 감안했을 때 22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나스닥의 평균
가격은 13,00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공포적인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기업들의 어닝콜에서 보면은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에서만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관세는 트럼프가 집권을 4년 임기 이후에 떠나게 되면 사라질 문제다라고 좀 큰 틀에서 대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때, 금리 인상 때 결국엔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의 단어에 대해서도 이만큼 어려웠을 때 말고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들이 어닝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언급 횟수가 코로나 때나 금리 인상 때에 대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잘 가고 있고 결국에는 관세 그리고 좀 큰 틀에서 거시적인 환경 문제만 좀 정리가 되면은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어닝 쪽에서도 사실 이렇게 연간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의 예측, 실적 예측, 그다음에 상저하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조금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최근 나오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경기 전망이 대부분 다 상저하고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약간 불안한 또 마음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건데 팩트셋이라는 이 팩셋 자료를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혹시나 영어에 자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번역을 해서 번역기를 돌려서 좀 보실 만한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스는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 환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450원, 1,460원 오히려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00원까지 가게 되면 대략 한 환율로 3%, 그다음에 1,350원은 7%, 그다음에 좀 더 많이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10% 조정받는 그런 큰 개념의 생각을 해주시고요. 미국 투자하면서 달러에 대한 것까지 회지하고 배당도 많이 나오고 주식 가격도 오르고 안 빠지고 안전한 종목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섞어서 분산해서 리스크 했지. 그리고 투자를 한 번에 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평생 혹은 뭐 1, 2년 가져가시는데 한 번에 담는 거는 저희 증권맨들이나 고객들 유인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미미합니다 하면서 크게 가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사게 만드는 것이 또 저희 업이니까. 근데 분산 투자, 저만 해도 분산 투자 하거든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개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보시면 메타와 애플, 여기 보면 브로드컴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실제 이 RSI를 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평선 긋고 뭐 일목균형표 보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미국에서는 심리적인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를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오를 때는 좀 과매수 구간이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초록색 기준으로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도 사실 과매수 2번 있었고요. 3번 있었고요. 과매도는 한 번도 없었는데 드디어 과매도권으로 진입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좀 덜 사고 여기서는 좀 더 사고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 매그니피센트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미국 직투 ETF는 뭐 사실 뭐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망하기는 쉽지 않고 한두 개 망한다라고 크게 속스는 브로드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속스 그리고 속스를 좋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 최근에 막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들, 레거시 전통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사실 1년 동안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원래 250불을 가던 그런 회사였는데 딥시크 나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종목이 결국 엔비디아와 이 브로드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쨌든 속스를 이해하시려면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가장 중요하고, 슈드도 마찬가지고 뭐 주요 종목들의 주요 ETF들 중에서도 상위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되게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뭐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는 없겠지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22년의 매출 추이를 보면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빌리언, 35빌리언, 그다음에 51빌리언, 61빌리언 계속 성장하는 이런 회사고요.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22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20%씩도 오르고 그랬던 회사였습니다만, 딥시크 이후로 브로드컴이 상처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범용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그리고 집중 타겟해서 어떤 분야의 엔비디아보다 더 뛰어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브로드컴의 주요 사업 영역이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희석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더 싸고 더 좋은
반도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얘네들을 좀 경계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생태계의 확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예요. AI 전체적으로 좀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충격은 어쨌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아마 멈춰놓고 잠깐 보셔도 브로드컴이 뭐 그냥 망할 회사는 아니고, 저런 속스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ETF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이유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브로드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표준 편차죠.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하루 변동성이 움직이느냐인데, 우리가 봤던 제피, 슈드 0.5, 0.7, 그다음에 S&P 0.8 뭐 이런 거랑 다르게 어쨌든 표준 편차가 2.3%나 움직입니다. 제피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4배씩 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개별 종목들은 사실 좀 감히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섞어놓은 ETF가 그나마 좀 투자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면 테슬라와 메타인 겁니다. 메타는 잘 버티고 있죠.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메타고요. 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는 60%가 넘어갔어요. 하락폭이요.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주황색이 EPS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밀린 거,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정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경기 침체냐 혹은 이제 빅테크들의 고평가냐인데, 경기 침체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당연히 주가들은 올라와야 정상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밀리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것들, 그다음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정 혹은 경기 침체를 생각해보고, 그것과는 기업의 이익과는 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쌀 때라는 소리입니다. 좀 저렴할 때라는 소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 아까 주가가 덜 빠진 모습을 보였죠. 매그니피센트 중에 가장 덜 빠진 메타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400불이었거든요. 685불입니다. 목표 주가고 619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들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1년 동안에 7% 빠지고 있는데, 이 주당 순이익이 빠지고 있으면 주가 같이 빠지니까 얘는 사실 저점이라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테슬라 보세요. 이런 건 사실 실적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펀더멘탈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연간으로 EPS가 22%나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 매출이 작년 빅테크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야 뭐 다 좋아서 가려져 있죠. 근데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회초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가슴으로 사는 종목이다 하면서 테슬라 보유하시는 분들은 2026년 혹은 2027년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성장, 패러다임, 혁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죠. 자, 조금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S&P에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서 한번 쭉 리뷰를 드린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가 전 세계적으로 유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은 조금 나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봐야 2% 빠졌습니다. 코덱스가 성과가 가장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120일 전 대비해서 사실 거의 미미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배당을 임의로 삭감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배당을 또 1월달에 주지 않고 그나마도 5월달에 주겠다라고 하는 타이거 S&P는 사실상 제 포트폴리오에 다 사라졌습니다. 10.08인데요. 지금 사실 10.08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거래량입니다.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이거든요. 얘는 3조, 코덱스는 3조 9천억인데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팔고 얘는 사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타이거의 뭐 그런 옛날에 사던 감성에 젖어서 하실 필요 없고 코덱스나 에이스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됐었죠. 배당이 1.1%,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4분의 1로 배당을 줄였잖아요. 한 일각에서는 뭐 운용력이 실수해서 잘못 입력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9%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뭐 9%대 말고 10%대 에이스와 코덱스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코덱스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니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코덱스와 에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선택을 하라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거래량 많은 것이 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가져가시고. 진짜 재밌는 게 타이거 4조가 넘어가는데 에이스보다도 거래량이 못한 모습이네요. 재밌는 회사입니다. 자, 채권형 ETF 살펴보겠습니다. 채권형도 사실 포트폴리오의 해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빌이, 그리고 SGOV는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미국의 단기채입니다. 그리고 빌도 마찬가지로 1에서 3개월 정도의 짧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거든요. 최근에 V빌이라고 해서 뱅가드에서 또 수수료를 싸게 만든 그런 ETF도 있습니다. 자, 단기채는요, 뭐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 5%대거든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5%대인데, 그리고 장기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장기채가 바로 TLT라고 생각하는데요. TLT. 그건 TLH를 삼성증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사실 TLT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만기가 17년이 남은 그런 채권에 투자를 하거든요. 장기채죠. 중장기채. 근데 TLH는 10년에서 20년짜리 채권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만기는 여기 보면 12.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년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금리가 대략 1% 변할 때 12%가 변한다라는 의미고요. TLT는 금리가 1% 변할 때 17% 정도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은 금리가 요만큼 변할 때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금리가 요만큼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냐라는 거거든요. 단기채는 요만큼 변할 거 아닙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안 변해요. 근데 장기채는 1% 이렇게 변하면은 요렇게 변할 겁니다. 만기가 더 길어지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가격의 변동폭.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율이 바로 이 듀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채권의 용어인데요. 아무튼 12.5년이라고 하는 것은 TLT의 17%보다 좀 적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파란색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반대로, 정확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채권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TLT, TLH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각각 월배당으로 4%, TLH가 4%, TLT가 4.1% 배당이 지급되니까 이런 것도 배당 받으시면서 가져가셔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귀찮다, 채권까지 무슨 4% 받아서 뭐 하겠냐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확정금리형 상품, 바로 외화 발행어음입니다. 한투에서 나오는 외화 발행어음인데요. 보시면 수시로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4.1%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1년까지 넣게 되면은 4.8%. 그 다음에 정액전류식 1년 동안 계약을 걸어놓고 매달 얼마씩 넣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4.9%입니다. 굳이 할 필요 없죠. 요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넣어놓기만 해도 4.1%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SGOV는 요렇게 움직이지만 4.9%의 금리가 지급된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뭐 SGOV나 이런 것들 보면 금리와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당락 금리, 배당락 배당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ETF 중에 또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VGK랑 VCIT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회사채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는 BGK입니다. 유럽에 투자하는 거죠. 생각보다 유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보세요. S&P가 10.8% 올랐거든요. 근데 얘는 11.8% 올랐습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렇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금리 수익 수준이 낮아요. SPY랑 VGK가 유럽에 투자하는 거, VCIT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연간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간 환산 수익률을 보면 S&P가 20.3%, 그다음에 얘는 17.57%. 유럽도 나쁘지 않죠. 유럽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상위에 많이 몰리고 있는 VGK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많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당만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채권 가격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크게 메리트를 못 느꼈던 이제 그런 회사채였습니다. 자, VGK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유럽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장기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S&P와
또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해본 프라이스 리턴을 비교해보면 130%가 차이가 납니다. 토탈 리턴으로 봐도요, 뭐 140%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럽을 가져가자 혹은 잠깐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랑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는 있어요.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CIT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회사채를 투자하는 것과 S&P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회사채에 중기를 만기로 가지는 그런 회사채이거든요. 회사가 무려 226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홀딩스 회사 종목이 2267개가 들어가 있는 모든 거의 회사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미국인 회사들. 분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가격적인 측면도 잘 모르겠고요. 배당이 4.43입니다. 단기채와 크게 뭐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참고만 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맥스 같은 빅테크의 하락폭이 좀 크다. 그래서 나는 이 시기를 좀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몰빵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사실 ETF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비중 조절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사면. 그래서 이렇게 몰빵되어 있는 겁니다. 테크 관련 종목 비중이 무려 90%입니다. IYW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크고 5년 동안에 무려 210%나 상승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요 비중 차이가 이런 빅테크들의 ETF의 특징인 건데 테크 비중이 높고 뭐 시가총액 상위 있는 비중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IYW도 있습니다. 그래서 IYW랑 스파이를 비교해 보면 연간으로 성과 보세요. 26%인데 65%. 빠질 때는 또 화끈하게 빠지고요.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는 18% 오를 때 47% 오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비중으로 더 극대화된 성과를 추구할 때는 IYW 같은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많은 ETF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비교해보고 조금 더 내 성향에 맞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